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등기에서 건축 구조와 건축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안남식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0년 서울시 7급 건축 구조 문제풀이를 해볼 텐데요. 전체적으로는 출제 경향을 보시면 건축 계획, 건축 구조 역학부터 시작해서 쭉 보시면 우리 사이버 국가교육센터하고 많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목구조, 조적구조는 한 문제씩 나오는 건 비슷한데 기타 구조가 두 문제가 보통 나오고요. 구조 역학은 한 4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번엔 3문제 정도로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구조 계획이 6, 철근 콘크리트가 보통은 이게 5, 4 나오는데 철근 콘크리트가 7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것도 계산 문제로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 출제 경향은 이렇고요.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난이도는 합니다. 페이지는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이고요. 1번 건축물 상층부는 내력벽 어디로 갔죠? 건축물 상층부는 내력벽이나 가세골재 등 강성과 강도가 매우 큰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나 하층부는 개방형 그리고 건축 공간 요 개방형이 이제 키포인트인 거죠. 개방형이라는 게 뻥 뚫려 있다라는 소리죠. 건물이 딱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뻥 뚫려져 있는 건축 공간을 위하여 대부분의 수직재가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슨 소릴까요? 벽이 없다는 거죠. 자, 제가 건축 구조 설명을 할 때 벽과 기둥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를 보시면 기둥이 예를 들어서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이 10m예요. 그러면 좀 불안해 보여. 그래? 그럼 가운데다 기둥 하나 더 세우지? 그러면 5m. 이것도 불안해. 그러면 가운데 또 하면 2.5m. 그 사이에도 또 하면 1.25m. 기둥을 아주 촘촘하게 하다 보면 그럴 바에는 그냥 기둥을 아예 통째로 만들어 버리자. 그게 벽이죠. 그게 벽인데 벽이 연속된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기둥으로 주로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건 비어 있다라는 거죠. 비어 있기 때문에 내진 성능이 크게 저하된다. 위험하다는 소리죠. 지진이 왔을 때 견디는 성능이 너무 떨어지는 그런 구조를 뭐라고 하느냐? 바로 필로티 구조죠. 보통 요즘에 신축 아파트들 보시면 1층부터 101호가 보통 없습니다. 가운데가 뻥 비어 있어요. 개방 공간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개방형이라는 게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는 다 기둥으로만 구성이 돼 있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바로 필로티 구조 되겠죠. 필로티 구조에 대한 정의. 페이지가 그대로 221페이지하고 220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는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2번 가죠. 2번부터 바로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요. 등분포 하중 W가 작용하고 있는 길이 L을 갖는 캔틸레버의 최대 처짐을 D라고 한다. 이거 식을 암기하라고 말씀드렸죠. 길이 2L을 갖는 캔틸레버의 최대 처짐이 2L이 되기 위한 작용해야 하는 등분포 하중의 이 크기는 이게 길이가 2L이 2D죠. 요거 하나 오타입니다. 요거 D입니다. D. 2D. 여기는 D, 여기는 2D 이렇게 돼 있죠. 등분파 중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요걸 구해달라는 건데, 자, 캔틸레버에 W가 등분파 중이 작용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죠. 이렇게 W 작용하고 있을 때 최대 처짐 정확하게 8이하분의 W의 4승이죠. 예를 들어서 집중하중인 경우에 3이하분의 PL 3승. 이게 등분파 중이 되는 순간 8이하분의 4 전체 WL 4승이 되는 거죠. 첫 번째 거를 먼저 구합니다. 첫 번째 우리 요거를 1번이라고 하고 첫 번째 길이 L이 1번이고 길이 2L이 2번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 캔틸레버가 두 개가 있을 때 먼저 델타 L을 먼저 구합니다. 델타 L일 경우에 자 8이하분의 W의 4승 8, 2i 그리고 W가 그냥 등분파 중 W가 작용하고 있고 L은요 길이 L을 갖고 있으니까 L을 쓰면 되죠. L의 4승 얘가 지금 캔틸레버의 처짐을 D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걸 D라고 해놓는 거죠.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델타 2가 있죠. 델타 2는 이제 길이가 2L이 돼요. 2L이 되고 처짐이 2D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역시 8, 2i분의 W는 모르겠고요.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 이 W2라고 하죠. W2고 L이 L 대신에 2L로 됐다고 했으니까 2L의 4승 이게 2D라고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죠. 여기에서 이 W2를 구해라 라는 건데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괄호 안에 이 I는 동일하다. 이 I는 동일하기 때문에 얘네들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할 때에 여기에서 자 요게 여기도 지금 뭐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이렇게 돼 있는 걸 두 개를
한꺼번에 쓰자 이거죠. 요 ED, 요 D 대신에 이거를 다 쓰면 되지 않냐 이거죠. 그 D 요거를 먼저 2D 대신에 이걸 쓰자 이거죠. 8 2i분의 WL 4승은 D예요. 그러면 여기 2D면 여기다가 2만 곱하면 되죠. 2WL 4승이 요게 이제 2D죠. 이게 2D니까 이거하고 같겠죠. 8 2i분의 W2 그리고 2L의 4승. 2L의 4승을 이제 계산을 그냥 우리 2L의 4승을 풀어서 씁니다. 2L 전체의 4승은 2의 4승 곱하기 L의 4승 이렇게 써도 되겠죠. 2의 4승 곱하기 L의 4승 분리시킨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얘네 둘이 같으니까 분모는 8i, 8i 더 정확하게 똑같으니까 그대로 삭제하고요. 여기에서 L4승이 있죠. L4승이 있고 L4승이 있으니까 얘도 똑같으니까 삭제. 나머지 EW가 있는데 이 하나가 이 4승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를 얘를 없애면서 이 4승을 3승으로 하면 되겠죠. 자, 즉 이걸 정리하는 겁니다. 이걸 정리할 때 어떻게 되느냐. W2를 먼저 정리를 하게 되면 W2 곱하기 2의 3승 8이죠. 8W2는 W가 됩니다. 근데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하기 위한 등분포 하중의 크기, 이 등분포 하중 W2를 구해달라는 거죠. W2를 구하려면 이 8이 이쪽으로 넘어오죠. 바로 여기에서 W2는 8분의 W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16분의 1, 8분의 1, 32분의 1, 4분의 W.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캔틸레버에서 등분포 하중을 받을 때 요렇게 8 2i분의 WL 4승이다라는 걸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이걸 암기를 하셔야 그 다음부터 그냥 산수죠, 산수. 얘를 암기하지 못하면 솔직히 이 캔틸레버의 등분포 하중 받을 때 최대 처짐이 8 2분의 WL 4승을 계산하려면 이 자체를 계산하는 데만도 적어도 5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5분 내 이 문제는 무조건 1분 내로 예를 들어서 50초 안에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 푸는데 5분이 걸리면 이걸 그렇게 풀라는 게 아니죠. 암기해서 미리 알고 있어라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정리합니다. 캔틸레버의 등분포 하중 8 2분의 WL 4승. 그러면 집중 하중 3 2분의 PL 3승.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2번 문제였고요. 3번 문제로 갑니다. 건축물의 내진 등급별 성능 목표를 옳지 않게 짝지어진 거 틀린 거죠. 자, 3번에 보시면 내진 등급 1에 재현주기 1400년 붕괴 방지가 아니죠. 이거 인명보호입니다. 1400년은 인명보호, 2400년이 붕괴 방지죠. 얘를 2400으로 바꾸거나 얘를 인명보호로 바꾸거나 이거 전체 통째로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게 성능 기반 설계법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4번 갑니다. 프리스트레스 하지 않은 건축 구조 부재에 현장 치기 콘크리트와 최소 피복 두께를 옳지 않게 짝지어진 것은 자, 요거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압축 강도는 28메가파스칼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최종적으로 지금 이거는 2020년 서울시 7급이지만 요게 지금 나올 당시에는 2번을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치는 영구히 요 영구히 단어가 딱 보는 순간 얘가 원래 75였죠. 이게 지금 2020년 서울시 7급 10월 달에 본 시험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얘가 기준이 개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75mm가 답이었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공부하셔야 됩니까? 이게 2021년 2월 18일 날 법이 개정됐어요. 개정돼서 이게 75가 아니라 아예 원래 80에서 75로 개정이 됐죠. 그래서 이거를 80으로 외우시면 안 되고 75로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2020년 서울시 7급 문제풀이를 하면서 지금 이게 2020년 원래 10월 달에 이 시험이 치러졌는데 10월 달에 치러졌으면 10월 말이나 11월 달에 이 문제풀이를 하는 게 정상이지만 2021년 2월 18일 이후에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개정된 거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75로 외워놓으셔야 되죠. 얘가 80이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 5번으로 갑니다. 구조 설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요거는 좀 너무 치사하게 문제를 냈는데요. 난이도 중상으로 교재에 거의 없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성능 설계법은 비선형 해석이나 실물 실험 등을 통하여 뭐라고 나오는데 이 실물 실험이 아닙니다. 비선형 해석이나 비탄성 해석 그거를 통해서
성능을 검증하는 법이다 해서 2번이 틀렸어요. 근데 실물 실험도 당연히 뭐 어느 정도는 할 것 같은데 아까 보시다시피 성능 설계법은 뭐 2400년, 1400년, 1100년, 1100년 동안 뭐 2400년 동안 실물 실험을 어떻게 합니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비선형 해석, 비탄성 해석 요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4번은 다 맞는 설명이고요. 6번 갑니다. 풍화중에 관한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보시면 와류 방출,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와류라는 게 뭐냐면 흔히 얘기하는 소용돌이입니다. 소용돌이 바람.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는데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 유학을 갔었는데 미국에서 우리 애기가 굉장히 아주 갓난 애기였어요. 한 살인가 두 살인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래서 저하고 집사람하고 우리 애기 셋이서 무슨 카페트를 사러 갔었어요. 미국은요 기본적으로 집 안에, 거실 안에, 아파트 안에 신발을 신고 들어옵니다. 신발을 신고 들어오기 때문에 걔네들은 카페트가 엄청나게 발달이 많이 돼 있어요. 어쨌든 저희는 근데 뭐 굳이 뭐 여기 한국에서도 전부 신발을 벗고 들어갔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아니 그래서 카페트를 사러 갔는데 갑자기 토네이도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뭐 태풍이나 이런 것만 봐봤지 토네이도를 본 적이 없는데 토네이도가 바로 지금 제가 있는 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깜짝 놀라서 그 토네이도가 바로 와류입니다. 소용돌이 바람. 소용돌이 바람을 와류라고 하는데 시시각각 변하는 바람의 난류 성분으로 인해 물체가 풍방향으로 불규칙하게 진동하는 현상, 이거를 와류라고 안 하죠. 이거 제가 기억에 2020년 지방직구급의 시험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버패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공부하셨던 분은 별로 어렵지 않게 맞추셨을 겁니다. 와류 방출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뭐 와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용돌이에 대한 내용이고요. 지금 이거는 난류 성분으로 불규칙하게 진동하는 거 버패팅 용어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나머지는 전부 다 맞는 설명. 7번으로 가죠. 7번도 계산 문제인데요. 자, 볼트가 F8T M202 3개짜리로 주어졌어요. 인장 파단 한기 상태에 대한 설계 인장 강도 파이 RN을 계산해 주세요. 자, 파이 RN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기본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공식이 파이 곱하기 F, 지금 여기서 FNT라고 그러죠. FNT 곱하기 AB. 자, 이건 뭐냐면 FNT가 이 원래 볼트 하나가 가지고 있는 인장 강도의 4분의 3. 즉, 요거는 0.75 곱하기 FU라고 같이 표현을 합니다. 한번 다시 쓰면 여기서 또 파이 값,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설계 인장 강도에서의 파이 값, 얘도 0.75입니다. 0.75, 0.75가 두 개가 있어요. 0.75가 들어가고 이거는 파이 값이 그대로 0.75고 요 FNT 대신에 요거를 0.75 FU라고 표시를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단면적 AB를 곱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수님 문제 잘못된 거 아니에요? FU가 주어져야 되는데 AB는 알겠어요. 여기 M202니까 여기 직경이 20mm라는 건 알겠는데 FU가 어디 있습니까? 저 F8T를 보고 아셔야 되는 거죠. F8T에서 이 FU가 이게 설명드렸잖아요. F8T가 시험 문제 옛날에 한번 12, 3년 전에 나온 적이 있었죠. F8T의 FU가 몇이냐? 요거 8이라고 하는 거에 공 두 개 붙이는 거라고 그랬죠. 800입니다. 그리고 얘는 4분의 파이 D 20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볼트가 몇 개라고요? 3개잖아요. 곱하기 3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3을 곱하기 요거 0.75 곱하기 0.75 곱하기 800. 와, 이거 어떻게 소수점으로 다 계산해요?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죠. 0.75는 얘는 4분의 3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0.75 곱하기 800 하면 쉽게 답이 안 나오지만 4분의 3 곱하기 800 하면 쉽게 나온다고요. 4하고 800하고 나눠져서 200 곱하기 3, 600으로 나가죠. 그래서 요 괄호 안에 있는 요 계산은 600으로 계산이 되고요. 또 600 곱하기 0.75 역시 4분의 3이죠. 600을 4단계로 나누면 150이잖아요. 150, 150, 150, 150, 150. 그거에서 셋, 450이잖아요. 그래서 얘 요렇게 전체 계산하면 450입니다. 그 450을 여기다 쓰자고요. 3개에 볼트 3개에 450에다가 그리고 요거
4분의 파이 20의 제곱 곱하기가 왜 필요하냐? 지금 여기가 FU의 단위는 얘네들의 단위는 항상 메가파스칼입니다. 800메가파스칼이죠. 800메가파스칼은 항상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뉴턴과 밀리미터로 항상 통일이 돼요. 최종적으로 나온 답은 항상 뉴턴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보기 보세요. 보기가 여기 주어져 있죠. 문제가 킬로뉴턴으로 물어봤죠. 그렇기 때문에 뉴턴으로 가지 않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요건 이제 계산을 하시는 거죠. 자, 여기에 20의 제곱이니까 400이죠. 400 나누기 4. 그러면 이 통째로 해서 100으로 나갔죠. 요거는 이제 100파이죠. 100파인데 보시면 이게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건 공 3개를 없애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눈에 보이는 공이랑 공은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3 곱하기 45 곱하기 파이가 답입니다. 3 곱하기 45 이제 이 정도는 암산해 주셔야죠. 4 곱하기 30은 40 곱하기 3은 120이죠. 120에다가 5 곱하기 3이니까 135.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식은 요거가 되겠습니다. 파이 아래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여기 FNT는 바로 0.75 FU 여기에서 FU는 F8T에서 800메가파스칼로 주어져 있다. 메가파스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단위는 뉴턴과 밀리미터로 통일을 시킨다. 답은 뉴턴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 킬로뉴턴으로 물어봤으니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준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으로 갈까요? 이형 철근의 정착 길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3번부터 보시면 표준 갈고리 인장 철근의 정착 길이는 철근 도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철근 도막의 영향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베타로 하죠. 베타. 바로 베타가 정의가 뭡니까? 바로 철근 도막 계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제가 설명을 다 이런 시간에 빠삭하게 해드렸었는데 뭔가 철근을 갖다 이렇게 정착을 하는데 철근이 거칠거칠해요. 그러면 당연히 부착이 잘 되지 않습니까? 부착력이 높기 때문에 정착 길이는 줄어들어도 돼요. 그런데 여기다가 철근은 대표적으로 항상 부식이 되기 때문에 녹이 스는 금속이기 때문에 방청 도장, 방청 페인트를 이 건설 현장에 가보시면 대부분 주황색, 진한 주황색으로 쫙 칠을 해놓죠. 진한 주황색으로 해놓으면 페인트가 미끌미끌 하잖아요. 손으로 만져보시면 미끌미끌 하니까 당연히 부착력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정착 길이가 길어진다고요. 자, 그거를 바로 철근 도막 계수라는 베타를 써서 이게 우리 계산을 할 때 표준 갈고리 계산을 할 때 항상 람다 루트 FK는 분모로 들어가 있지만 분자가 이 인장일 경우에는 0.6이고 그리고 아예 뭐 0.25 정밀식일 때는 0.6이고 0.25, 0.24 우리 뭐 표준 갈고리 할 때 0.24 베타라고 쓰잖아요. 그 베타가 분자로 들어가 있죠. 분자로 들어가 있어서 철근의 도막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당연히 틀리죠. 당연히 영향을 받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시간에 설명할 때 영향을 받는 거 이렇게 쉽게 문제 출제 안 될 거다. 진짜 출제가 되려면 베타가 그래서 이 매끈매끈하게 방청 도장을 하면 그러면 정착 길이가 길어지냐 짧아지냐 반비례냐 정비례냐 이거를 반드시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그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 문제는 쉽게 나왔어요. 당연히 영향이 있죠. 0.24 베타 FI, DBFI 항상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베타가 철근 도막 계수가 분자에 있으므로 영향을 받는다.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고요. 9번으로 갑니다. 9번도 역시 계산 문제네요. 자, 이축대칭인 용접 H형강 500, 500, 16, 20이 주어졌는데 플랜지 및 외부의 판복 두께비를 둘 다 계산을 하래요. 자, 둘 다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문제풀이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던 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특히 계산 문제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아니 방금 전에 풀었던 이 말로 한국말로 돼 있는 걸 읽는 게 많이 걸리겠어요? 계산하는 게 더 많이 걸리겠어요? 당연히 계산 문제가 훨씬 더 많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줄이는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플랜지가 있고 외부가 있어요. 그러면 빠르게 1초 내로 플랜지와 이 보기를 먼저 보세요. 자, 플랜지 보면 12.5, 12.5 두 개가 있고 13.75, 13.75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 플랜지를 처음에 구했다 하더라도 답이 바로 안 나오겠구나. 빨리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그런데 외부는 8.75, 5.75, 3.75, 7.5 다 다르네? 무조건 외부 하나만 풀면 되는 거죠. 이걸 풀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외워 플랜지를 풀면 그 시간만큼 그냥 시간 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영어나 다른 국어의 긴 지문을 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게 테크닉이라고 말씀드렸죠. 반드시 두 개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보기 지문부터 먼저 보라고요. 완전히 다른 거 하나만 구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외부만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외부 반복 두께비는 보통 람다로 표시를 하고요. 람다 외부는 이거씩 외우셔야죠. 외부니까 외부의 thickness가 외부로 분모로 들어가고 여기에다가 h 마이너스 2배의 t 플랜지 플러스 회전 반경 r 요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자 여기 용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용접이라는 소리는 회전 반경 r이 없습니다. r 이퀄 제로. 회전 반지로 안 주어져 있잖아요. 안 주어져 있는데 교수님 문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 아니죠. 용접이라고 나오는 순간 r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제로가 되는 거고 나머지 구해지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이걸 알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죠. 500, 16, 20 요게 제일 앞에 게 하이트, 높이, 이게 폭 그리고 요게 작은 게 T 외부, T 플랜지 계속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캐리커처 엉뚱한 또 안 하는 캐리커처 그려드렸었잖아요. 이거 자 이거 플랜지는 이만큼 두껍고 외부는 이렇게 작고 막 엄청나게 제가 과장돼서 그렸잖아요. 이 우스꽝스러운 그림을 잘 기억하시라고요. 플랜지가 크고 외부가 작다고요. 그래서 항상 작은 숫자가 외부입니다. 얘가 플랜지가 크고 자 그래서 작은 숫자가 분모로 내려와야 됩니다. 16분의 이 h는 지금 뭐 이걸 쓰나 똑같지만 이거 일반적으로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500바이 뭐 300바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 첫 번째 걸 써야 되는 거죠. 500을 쓰시고 마이너스 2 tf는 제일 뒤쪽에 있는 20이죠. 플러스 r 하려고 하는데 r이 없죠. 용접이니까. 용접이면 없습니까? 여기 딱 정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건 2 곱하기 20이니까 40 500에서 40 빼면 460 460 나누기 16 이게 서울시 문제의 특징이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460 나누기 16을 계산을 해보면 이게 28.75가 나와요. 일반적으로 우리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서 낼 때는 요거를 아니 뭐 25면 25, 30은 30 딱딱 떨어지게끔 이 숫자를 주어지거든요. 그걸 굳이 저거를 500바이 500바이 16바이 20으로 해서 지저분하게 문제를 낸 거죠. 자 어쨌든 1번에 28.75가 나왔기 때문에 자 플랜지의 이 반복 두께비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1번이 답이죠. 왜냐면 28.75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문제를 푸실 때 반드시 지문을 먼저 보셔야 돼요. 얘네들은 같고 얘는 같은 게 하나도 없네? 그래? 외부만 하나 구하면 되네? 이걸 빨리 하셔야 플랜지 계산하는 그만큼을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플랜지 계산하는 한 번만 더 해보면 플랜지는 더 간단하긴 하죠. 여기가 TF긴 한데 분자가 항상 그랬었죠. HIT 히트죠. 히트. H형광, I형광, T형광은 그때의 폭은 반드시 그냥 B가 아니라 B/E죠. 나누기 2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식 두 개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외부 하나만 구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10번으로 가기에는 지울 게 많군요. 자 10번 문제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난이도 극하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 압축 부재의 철근량 제한 조건 중 사각형이나 원형 띠철근 둘러싸인 거 사각형 바로 띠철근이죠. 띠철근 할 경우에는 무조건 4개. 자 문제 바꿔서 얘가 띠철근이 아니라 나선철근이다. 그럼 6개죠. 2번이 정답이죠. 이건 뭐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을 걸로 예상이 되고 11번 갑니다. 건축물 강구조를 포함한 일반 강구조 아이바의 구조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4번에 보시면 핀 구멍의 연단으로부터 힘의 방향의 수직으로 측정한 플레이트의 연단까지의 폭은 아이바 몸책폭의 3분의 1보다 커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반드시 커야 되죠. 3분의 2보다는 크고 커야 하고 4분의 3보다는 커서는 안 된다. 그래서 3분의 2보다 크고 초과죠. 근데 4분의 3 이하. 숫자가 틀렸죠. 4번이 틀린 정답. 근데 2번에 보시면 여기가 460메가파스칼로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이 교재 932페이지 보시면 이게 485메가파스칼로 돼 있을 거예요.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2020년 들어와서 이게 바뀌었어요. 460이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알아두시라고 제가 적어 드렸던 거고 이렇게
법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 수시로 바뀌는 법을 바로바로 체크하지 못하면 어디 제가 다른데 이렇게 수험생들한테 질의응답 시간에 가보니까 교수님 이거 2번도 틀린 거 아닙니까? 교재에는 480으로 돼 있는데 얘는 460이면 이것도 틀린 거잖아요. 그런데 460으로 법이 개정됐다고요. 개정된 걸 낸 거예요. 맞는 거죠. 이거 맞는 거고 이거 틀린 거고. 자, 그래서 법은 여러분들이 정말 잠자고 있는 시간에도 개정이 되고 있고 뭐 세수하고 있는 동안에도 개정이 되고 계속 개정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전부 다 체크해서 알려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일일이 하나하나 다 찾아갖고 공부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12번으로 가죠. 역시 계산 문제인데요. 좋은 문제입니다. 이거. 그림과 같은 경간이 L = 6m로 주어져 있어요. 단순부의 가운데 중앙의 지점 P가 수직하중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는 균질의 재료로 이루어진 직사각형 단면을 가지고 있으면 요게 직사각형의 핵심 단어입니다. 이 직사각형 단면이 없으면 이거 못 구합니다. 항복 모멘트, 단면의 항복 모멘트가 60으로 주어져 있어요. 자, 항복 모멘트 기호로 갑니다. 항복 모멘트가 뭐라고 그러냐면 요게 MY라고 얘기를 하죠. 모멘트가 M이고 항복이 1드니까 MY라고 표시를 합니다. MY가 60으로 주어졌을 때 항복이 완전 소성 상태까지 갈 수 있는 하중의 크기를 구해주세요. 자, 이건 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지 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구해 드릴 텐데 먼저 이거보다 훨씬 더 쉬운 여러분들이 그냥 평범하게 보는 휘목력 계산하는 식이 시그마 이퀄 Z분의 M. 여기서 아마 이 식은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Z는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직사각형 단면일 때 Z는 6분의 BH 제곱 탄성 단면 계수지요. 그때 이 M은 이 모멘트는 MY를 쓰게 됩니다. 항복일 경우에 이 휨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선 소성 상태까지 간다고 했어요. 소성을 물어봤을 때는 역시 똑같은 시그마입니다. 이거를 Z 분의 M은 똑같은데 이건 똑같은데 얘가 아래 첨자가 틀려지게 돼요. 소성이니까 이건 탄성 단면 계수, 얘는 소성 단면 계수라고 해서 P를 쓰셔야 됩니다. 이것도 모멘트가 항복 모멘트가 아니라 여기다 소성 모멘트를 써야 돼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똑같이 시그마 휴명력입니다. 같은 부재잖아요. 같은 부재에서 항복도 일어나고 소성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같이 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다 전부 다 식이 같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소성 모멘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MY가 제가 항복 모멘트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해놨죠. 항복 모멘트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주어져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얘를 구하려면 얘를 남겨놓고 ZP를 넘기면 되죠. MY에다가 곱하기 Z분의 ZP를 하면 되죠. 여기에서 저 직사각형 단면이 쓰이게 됩니다. 직사각형 단면일 때는 요것도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죠. 탄성 단면계수 Z분의 소성 단면계수 ZP는 직사각형일 때 한해서 2분의 3입니다. 그리고 MY는 주어졌잖아요. 60으로. 그래서 이거 계산이 되죠. 60 곱하기 2분의 3 1.5배 곱하는 거니까 90 kNm/m하고 주어집니다.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소성 모멘트를 계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때 최대로 가할 수 있는 하중의 크기를 구했습니다. 이 지금 단순부의 집중하중을 받고 있을 때 최대한의 맥시멈의 모멘트를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죠. 자, 여기 P가 보시면 2분의 1, 2분의 1 물론 6m로 주어지긴 했지만 딱 정확하게 대칭으로 한가운데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반력 2분의 P, 2분의 P가 작용하겠죠. 2분의 P에다가 2분의 1 곱하면 바로 4분의 PL만큼 중앙에 맥시멈 모멘트가 4분의 PL만큼이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역시 외우셔야죠. 이거 뭐 여기서 바로 구할 수도 있지만 이거 외워놓고 계셔야 되는 거죠. 얘도 외워놓고 계셔야 되는 거고 이것도 다 외워놓고 계셔야 전부 다 이 식을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항상 문제풀이 하는 방식을 잘 보시면 문제를 쫙 풀어놓고 맨 마지막에 진짜 필요한 진짜 중요한 식이 뭐냐를 꼭 녹색으로 박스로 쳐드리고 있죠.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파생이 되는 거죠. 자, 지금 베스트의 소성 상태까지 가는 모멘트가 90으로 계산이 돼 있는데 그때 현재 이 상황에서의 모멘트가 맥시멈이 4분의 PL이거든요. 근데 L이 주어져 있어요. 6으로. 그렇다면 여기에서 요 맥시멈 모멘트가 이게 이제 MP가 되는 거죠. 90이 일로 들어오는 거죠.
90이 들어오고 여기서 4분의 P 대신에 L 대신에 L6이 들어가고 6P 이퀄 90이 되는 겁니다. 자, 얘네들이 요게 2와 3으로 나눠지고 3하고 30으로 또 나눠지죠. 결국 P는 60kN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문제를 제가 이렇게 풀어드리면 우와 이게 무슨 뭐 마술사처럼 전혀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가 아주 깔끔하게 샥 풀리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문제 풀이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요거와 요거 두 개를 잘 기억을 하시고 요것도 마찬가지죠. 직사각형 단면에 한해서 Z분의 ZP는 2분의 3입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단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원형 단면, 삼각형 단면 절대로 시험에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2분의 3이 아닌 굉장히 복잡한 값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산기도 없이 1분 안에 이거 못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1분 안에 풀기 위해서 항상 직사각형 단면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종 답은 2번 60kN이 되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13번으로 갑니다. 조적식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가겠습니다. 이것도 뭐 여러 번 나왔었죠? 1번 조적식 구조인 건축물 중 2층 건축물에 있어서 2층 내력벽의 높이는 9m를 넘을 수 없다. 4m죠. 4m. 1층 2층이 있는데 요거 4m. 2번 조적식 구조인 내력벽의 길이 15m 아니죠. 요거 10m죠. 요거 10m를 넘을 수 없다. 그리고 3번도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 면적 요거 80이죠. 8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여러 번 나왔었죠. 2번 3번은 정말 많이 나왔었고 1번은 한 번인가 출제가 됐었죠. 어쨌든 1, 2, 3번 다 틀렸습니다. 4번밖에 없죠. 조적식 구조인 내력벽의 기초는 연속 기초로 해야 된다. 조적식은 항상 연속 기초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 기출지문에 나와 있었던 내용. 14번 갑니다. 보기에 기역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D는 철근의 공칭지름, 스터럽으로 사용되는 D13. 자, D13 철근은 D16 이하죠. D16 이하일 경우에 135 표준 갈고리에 구부림 내면 반지름, 구부림 내면 반지름 16 이하 2, 3, 4, 5 순서대로죠. 16 그리고 25, 35, 38 이상. 근데 16 이하니까 첫 번째 거 2dB죠. 2dB가 나오려면 1번, 2번밖에 없죠. 그런데 뒤에 구부림 끝에서 연장할 때, 자, 요거 135도 표준 갈고리 연장을 하는데 요게 D16 이하죠. D16 이하인 경우에는 무조건 6dB.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내면 반지름과 요 구부림 연장하는 거 요걸 한꺼번에 물어봤습니다. 문제 괜찮은 문제였고요. 15번 이거는 아주 난이도 하죠. 너무 쉬운 거. 많이 외우셨던 내용들 기출문제로 여러 번 나왔었죠. 보기에 기역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철근 콘크리트 비합성 압축 부재. 비합성이다. 그냥 일반적인 철근 콘크리트죠. 일반적인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축방형 주철근 단면적은 전체 단면적 AG의 몇 배? 철근 B를 얘기를 하는 거죠. 철근 B가 0.01에서 0.08. 겹침입이란 말이 없으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3번이죠. 자, 이것을 설명할 때 항상 제가 같이 설명을 하죠. 여기에서 겹침입일 경우에는 0.04로 내려가고요. 그리고 0.06 1번은 뭐예요? 특수 모멘트 골조죠. 그래서 0.0846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계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제일 쉬운 거 앞에 게 하나가 나왔습니다. 16번으로 가죠. 다음 그림과 같은 단순 뭐 A 지점에 단면에 걸리는 휜 모멘트를 구해주세요. 여기 A 지점 여기에서의 휜 모멘트를 계산하는 거죠. 자, 여기는 A 지점이라는 걸 알겠는데 각 왼쪽을 여기를 B 지점, 여기를 C 지점이라고 먼저 가정을 하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자, 둘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뭐 어느 한쪽을 구하는 거죠. 여기가 RB고 여기가 RC인데 원하는 걸 먼저 여러분들이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대부분 오른손잡이가 많잖아요.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왼쪽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RB를 나는 구하고 싶어요. RB를 구하고 싶을 때는 항상 시그마 MC = 0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이 구하고자 하는 아래첨자 B와 여기 시그마 M 밑에 있는 아래첨자 요 C가 B와 C가 서로 반대이기만 하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은 아니 나는 왼손잡이입니다. 나는 글씨도 왼손으로 씁니다. 해갖고 RB가 아니라 RC를 구하고자 한다. 그러면 시그마 M B = 0로 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그래서 C 지점을 기준으로 갑니다. C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RB가 식의 방향으로 돌리고 있죠. 그러니까 RB 곱하기 떨어진 거리는요 4 플러스 2m가 되겠죠. 뭐 6으로 쓰셔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6이 어디서 나왔냐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마이너스 6. 자, C 지점을 기준으로 6kN은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6 곱하기 2m 이퀄 제로죠. 자, 요거 더하면 6이죠. 6 지워지면 RB는 2만 나오겠죠. 그래서 RB는 2kN 그리고 상향으로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일단 나왔어요. 지금 얘는 2라는 건 알았는데 이 2가 2kN이라는 건 알았지만 이걸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A 지점에서 걸리는 모멘트를 구하는 거죠. 그럼 그냥 2 곱하기 4가 답이죠. 그래서 바로 8로 나오게 됩니다. 뭐 더 이상 쓸 게 없죠. 그냥 2 곱하기 4 하면 8. 그런데 이걸 그렇게도 구할 수 있지만 아예 이것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를 A라고 놓고 여기를 B라고 놨을 때 A와 B가 이렇게 구분이 있을 때 이거 M 맥시멈이라는 이런 모멘트 최대 모멘트의 식이 있습니다. 식 자체를 그냥 외워서 푸셔도 돼요. L분의 P A 곱하기 B. 자, 이걸 그냥 외우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식으로 저는 지금 이렇게 구해서 저렇게 뭐 별로 오래 걸리진 않았지만 이걸 그냥 외웠다고 가정을 하고 L은요 4 플러스 2니까 6이고요. P는 6으로 주어졌고요. A는 4 그리고 여기는 2 6 지워져서 8. 훨씬 간단하죠. 이거를 식을 미리 외우고 있다면 풀이 시간을 훨씬 더 단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푸는 게 FM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 무조건 우리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원래 역학이 그래요. 수학 문제가 그렇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정답만 나오면 돼요. 빠르게. 나는 이 방법이 좋아.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막 기상천외한 방법인데 자기는 빠르고 좋아. 그리고 실수도 없고 정답이 꼭 나와. 그럼 무조건 그 방법을 쓰는 겁니다. 이 방법 원하시는 거 마음대로 쓰시면 됩니다. 우리 역학은요. 공무원 시험은 주관식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풀이 과정을 쓰는 게 아니에요. 답만 맞히면 돼요. 답만. OMR 카드 몇 번? 그것만 맞히시면 됩니다. 17번으로 가죠. 난이도 합니다. 이거 그냥 외우는 거죠. 강도 설계법에서 처짐을 계산하지 않는 경우 처짐 미계산이죠. 길이가 L인 철근 콘크리트 리브가 없는 일방향 슬래브. 자, 리브가 없는 경우 보통 리브가 없는은 이거 보통 생략을 하죠. 생략을 하고 리브가 없다라는 말을 명시를 안 해주는데 혹시라도 문제 이의제기가 들어올까봐 리브가 없다라고 아주 명시를 해줬어요. 보통 리브가 없다는 말이 없고 철근 콘크리트 일방향 슬래브 하면은 무조건 리브가 없다라고 하라고 말씀드렸죠. 리브가 있을 때만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어쨌든 리브가 없습니다. 일방향 슬래브 또는 보해 최소 두께 규정으로 이렇게 짝 지어진 거. 리브가 없는 경우에 일방향하고 보는 똑같죠. 리브가 있는 일방향 슬래브는 또 틀리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항상 우리가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여러 번 제가 숫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외우십시오. 보하고 이게 리브가 보인 경우에는 한 글자니까 너무 작잖아요. 여기 일방향 슬래브고 보는 순서대로 제일 약한 순서대로 캔틸레버 단순 지지 1단 양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짧으니까 8, 16, 18.5, 21 분모만 쓰면 여기는 10, 20, 24, 28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 8부터 시작해서는 2배 그리고 2.5, 2.5 더하시면 되고 여기도 10도 시작해서 2배 4, 4 더하면 되는 거죠. 순서대로 캔틸레버 단순 지지 1단 양단. 그래서 요 두 개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데 4번에 보시면 단순 지지 두 번째잖아요. 캔틸레버 다음에 두 번째. 근데 이거 지금 보가 팔로 시작해 이게 한 글자로 시작했기 때문에 팔로 시작을 하는 거죠. 팔로 시작을 하는데 옳게 돼 있는 거. 그래서 팔로 시작하는 캔틸레버는 없어요. 캔틸레버는 없는데 이 캔틸레버는 8인데 단순 지지일 경우엔 16이죠. 4번만 맞는 정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방향 슬래브도 볼까요? 일방향 슬래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리브가 있는 거다.
리브가 있는 거는 보호하고 같이 가는데 리브가 없는 거는 따로 가죠. 그래서 리브가 없는 거는 10, 20, 24, 28. 그런데 여기 지금 캔틸레버가 하나도 없어요. 단순 지지부터 시작하죠. 단순 지지는 20이겠죠. 그리고 1단 연속 24겠죠. 양단 연속 28이겠죠. 다 틀렸죠. 그래서 1, 2, 3 다 틀리고 4번만 맞는. 자, 지금 여기서 제가 적어드린 8, 16, 18.5, 21, 10, 20, 24, 28을 다 한꺼번에 문제를 한 문제로 냈어요. 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죠. 그래서 리브가 없는 걸로 주어졌어요. 일방향 슬래브와 요게 이 리브가 있는 거와 보호하고 갖는 거고, 리브가 없는 일방향 슬래브하고는 항상 다른 건데 다른 거 8개를 한꺼번에 문제를 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18번으로 가죠. 요거 기출문제 그대로 나왔던 거죠. 난이도 하로 분류했습니다. 강제의 인장제 접합부를 포함한 인장제 설계 시 검토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총 단면의 항복, 유효순 단면의 파단, 블록 전단 파단. 이거 기출문제 여러 번 나왔었죠. 1, 4번이 해당 없는 거. 자, 요거를 굳이 이게 뭐 그냥 단순하게 저걸로 아는 게 아니라 총 단면의 항복을 식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죠. 0.9 FY 총 단면이니까 AG. 자, 유효순 단면의 파단 0.75 FU 곱하기 AE. 이 AE는 전단 지역에서 U 곱하기 AN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이걸 오히려 더 알아두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건 난이도 하. 이건 정말 그냥 주는 문제고요. 이렇게 2개 나와서 계산까지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 기출 문제가 있었죠. 계산해서 둘 중에 무슨 값이요? 큰 값, 작은 값. 그러면 큰 값인지 작은 값인지 항상 모를 때는 제목을 뭐라고 그랬죠? 인장제 접합부 인장제 설계 시 뭔가 이 부재가 버틸 수 있는 최대한의 인장력이기 때문에 부재가 버티는 거 당연히 여기가 100, 여기가 90이면 작은 쪽으로 가야죠. 아니 건물을 짓다 보면 건물을 짓고 나서 건물을 사용하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다 태풍이 언제 올지, 비바람이 언제 불지, 뭐 강력한 무슨 지진이 올지 모르니까 최악의 경우로 항상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케이스를 봤을 때 부재가 버티는 거다 제일 작은 값. 그렇게 보라고 말씀드렸고, 역시 그 작은 값인 것도 계속 큰 값으로 틀린 보기로 출제가 된 기출이 있죠. 19번으로 갑니다. 목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가겠습니다. 목구조 같은 경우에 1번 같은 경우에 기출 나왔었고요. 2번도 중요한 걸로 기출 나왔었죠. 섬유 직각 방향으로 인장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된다. 왜냐하면 섬유 직각 방향의 인장력이 최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섬유 직각 방향이 제일 튼튼한 건 뭐예요? 바로 전단력이죠. 그게 계속 기출로 나왔었죠. 직각 방향 인장 응력이 발생하는 인장 부재는 모든 응력에 저항하도록 충분히 보강을 해주는 거 맞고, 3번도 맞고요. 4번 보시면 부재의 공칭 강도에, 자 이거 그럴듯하게 제가 볼 때 이 4번 보기 굉장히 잘 냈습니다. 공칭 강도에 강도 감속에서 파이를 곱한 강도. 자 이거를 수식으로 쓸게요. 뭐냐 하면 공칭 강도가 MN이고요. 거기에다가 강도 감속에서 파이 곱한 거. 이거 많이 봤죠? 바로 MD죠. 설계 강도 MD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중조합에서 근거된 소요 강도보다 소요 강도 뭐 1.2D 플러스 1.1로 계산한 MU죠. 이거보다 크거나 같게. 이거 진짜 많이 봤다고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함정이 여기 숨어 있었죠. 이게 뭐냐? 이거는 바로 강도 설계법입니다. 철근 콘크리트와 철골 구조에서 많이 사용하는 강도 설계법. 강도 설계법은 이걸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목구조잖아요. 목구조는요, 강도 설계법을 사용할 만큼 그렇게 튼튼하지가 못합니다. 튼튼하지가 못해서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훨씬 더 약한 걸로 가요. 실제 실험실에서 계산을 해보면 실험실에서 대략 한 100kN, 100MPa이 나오면 실제로 이 부재가 얼마나 버틴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냐면 뭐 100에서 조금 내려서 98, 97, 96 이게 아니라 거의 한 8분의 1, 한 12? 12나 13? 실제로는 실험실에서는 100까지 버틸 수 있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니네는 12까지밖에 못 버팀.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목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하고 틀리게 뭐 썩기도 하죠. 옹이도 있죠. 무슨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지만 미국에서는 그게 실제로 이제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데 흰개미가 나무를 갉아서 먹습니다. 목구조를 열심히 연립주택을 지어놨는데 막 갉아서 먹어버려. 먹으면 그 단면이 없어지잖아요. 단면이 없어지면 건물 무너지라고요? 그래서 100MPa를 실험을 했어도 니는 12밖에 안 돼.
8분의 1밖에 인정을 안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강도설계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 강도설계법은요 정말 칼같이 계산하고 칼같이 계산해서 막 무지막지한 어려운 수학이 들어가서 정확하게 계산해 놓은 거예요. 아니 근데 목구조는 100메가파스칼 중에 8분의 1밖에 사용 못하는데 이걸 쓸 수가 없다고요. 즉 목구조는 탄성 해석에 의한 이거를 하나도 쓰지 못합니다. 이걸 하나도 못 쓰고요. 그냥 순단면을 이용해 계산한 설계 허용 응력, 아까 말씀드렸던 원래 실험 대상에서 8분의 1로 내린 그거에다가 이러한 수변계수, 온도계수, 보완전계수 등등의 이러한 계수들을 곱한 값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죠. 핵심은 뭐냐 하면 목구조는 강도설계법을 적용할 수 없다. 자, 우리 아마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건 아실 거예요. 조적구조에서는 조적구조에 적용할 수 있는 설계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기출로 나왔었죠. 허용력 설계법, 강도 설계법, 그리고 이 경험적 설계법 이렇게 있죠. 그래서 다른 설계법, 다른 구조에는 없는 경험력 설계법이 있는데 조적구조는 강도 설계법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벽돌 보면 꽤 단단하잖아요. 꽤 단단합니다. 목구조는 비교도 안 돼요. 뭐 흰개미가 뭐 이 벽돌을 갉아먹겠습니까? 갉아먹지 않습니다. 썩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도설계법 사용할 수 있다고요. 유일하게 목구조만 강도설계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 보기가 틀린 거죠. 잘 알아두시고요. 강도설계법 지금 제가 적어드린 이 식은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철근 콘크리트와 강구조에서는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구조에서는 사용 불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로 갑니다. 보통 우리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서 시험 문제를 내면 20번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난이도 하가 나왔어요. 자,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휨 해석과 설계를 위한 가정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 번 했었죠. 1번에 보시면 변형 전에 부재축에 수직한 평면은 변형 후에도 부재축에 수직한다. 정확하게 맞죠? 2번 콘크리트는 인장 변형률이 0.003에 도달했을 때 파괴된다. 자, 0.003 물론 지금 제가 2020년 이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갖고 왔지만 이거 바뀌었죠. 그래서 제가 문제를 수정한 거를 여기다가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2021년 2월 18일 기준이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된 이후에 시험을 보실 거기 때문에 FCK를 예를 들어서 뭐 40메가파스칼이라고 가정하자고요. 이렇게 단서조항으로 주어집니다. 주어졌을 때 요거를 0.003이 아니라 0.0033으로 바꿔줘야죠. 자, 그거 기준 개정된 거 아시죠? 기준 개정된 거대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40메가파스칼 이전에는 0.0033입니다. 이거 바뀌었죠? 근데 바뀌었다 하더라도 얘가 틀렸죠, 얘가. 콘크리트의 인장 변형률은 너무 낮아서 정말 그냥 무시를 해버리죠. 그래서 인장 변형, 콘크리트의 인장은 아예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압축 변형률이죠. 그것도 극한 압축 연단의 극한 변형률, 아주 맥시멈으로 버틸 수 있는 극한 변형률이 FCK가 40메가파스칼이라고 주어진다면 여기 0.003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인장이 아닌 압축으로 바뀌어야 2번이 틀린 거고요. 3번 철근에서 변형률은 같은 위치에 콘크리트에 생기는 변형률과 같다. 맞고요. 4번 콘크리트 압축 능력 변형률 관계는 시험 결과에 따라서 직사각형, 사다리꼴, 폼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가정할 수 있다. 여러 번 출제가 됐던 내용이죠. 난이도 합니다. 난이도 하긴 한데 이 건축 기준이 2021년 2월 18일 날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바뀐 걸로 공부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 자, 원래 서울시 7급 문제가 구조 역학 계산 문제가 많기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나왔고 나왔다 하더라도 아까 말한 위에 있었던 이 소송 문제만 조금 까다로웠고 나머지는 아주 평이한 문제들로 구성이 됐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020년 서울시 7급 문제가 건축 구조가 원래 계산 문제나 뭐 역학 문제가 좀 많고 계산이 좀 오래 걸려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정상인데 꽤 평이한 수준으로 나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0년 서울시 7급 건축 구조의 문제풀이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